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8년 중국 여배우 위안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폭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예계에서 벌어진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여자 연예인들은 유명해지기 위해 채식을 하고 불교에 귀의하며 좋은 배역을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일부는 태국에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청해와요. 그 영혼이 와서 뭐든지 다 해준대요. 배역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또 어떤 여자 연예인들은 고인의 시신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립스틱을 만든대요. 그 립스틱을 바르면 반드시 유명해진다는 소문도 있죠. 2010년 전후로 어린아이 영혼이나 불패 같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행의 배경에는 여러 스타들이 이끌었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2012년 말 중국 영화 타이큐가 개봉하면서 태국 불패가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 불패를 모시거나 어린아이 영혼을 키운다는 소문이 꾸준히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 위알리의 폭로는 마치 연예계 내부인이 나서서 이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댓글창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불패를 모시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스타들이 어린아이 영혼을 키우다가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불패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불패는 원래 부처님께 예배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 불상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불상이 새겨져 있으면 그걸 불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후 전승과 변화를 거치면서 불패는 정패와 은패로 나뉘었습니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제작 시 사용하는 재료에 있습니다. 은패는 주로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골이나 묘지의 흙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정패의 제작 재료는 주로 사원의 흙, 향로의 재, 꽃가루, 금가루, 금, 은, 동, 철 등 금속류입니다. 또한 정패는 대부분 정식 사원에서 제작되며 불패에 영험한 힘을 부여하는 의식은 주로 정식 사원의 승려들이나 올바른 법사들이 수행합니다. 반면 은패는 주로 비정규적인 무당들이 의식을 주관합니다. 정패 외에도 은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패에 비해 은패가 목표를 더 빨리 실현시켜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폐에는 많은 금기가 있으며 이를 잘못 다루면 오히려 자신에게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여름의 어느 저녁 중국 상하이 지강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사망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인물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홍콩의 유명 여배우 폴린 찬이었습니다. 폴린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상하이에서 짧고도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유일한 아들은 태어난 지 40일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영원히 엄마를 잃고 말았습니다. 폴린의 거처에서 경찰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남긴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엄마, 소야에게 전화해주세요. 폴린이 떠났다고 전해주시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해주세요. 폴린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그를 계속 사랑했어요. 나는 그 누구도 그를 모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지위, 양가휘, 황백명, 진백상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작별 인사를 전해주세요. 어떤 일들은 친구가 도울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친구가 도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답니다. 소야는 폴린찬이 대만의 재벌 황런중을 부르던 애칭입니다. 당시 폴린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건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5년 황런중의 양딸 중 한 명인 세첸후이가 언론에 폭로하기를 폴린이 생전에 어린아이 영혼을 모셨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폴린의 죽음에 더욱 신비로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폴린은 1973년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은 없고 끝없는 다툼과 물건이 깨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폴린이 4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그 후 아버지는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역시 폴린을 짐처럼 여겨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폴린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12살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함께 홍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좋아했던 어머니는 점점 예뻐지는 폴린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폴린이 15살이 되었을 때 175cm의 큰 키를 가진 그녀는 어머니의 추천으로 모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 사진 찍고 돈 벌어서 빚이나 갚아 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 어머니는 또다시 폴린을 아시아 미스 대회에 참가시켰습니다.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폴린의 큰 키와 아름다운 외모는 영화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회 이후 어머니는 폴린과 함께 성인 영화 에로틱 고스트 스토리 3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폴린은 겨우 17살로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폴린은 자주 촬영장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울고 나서 다시 일을 이어가고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영화 속 폴린의 눈빛에는 항상 슬픔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눈빛은 그녀 내면의 진정한 고통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화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후 폴린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8편의 성인 영화를 연이어 계약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폴린은 이 길에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 폴린은 영화 From China with Love에서 처음으로 여성 첩보원 역할을 맡아 카메라 앞에서 옷을 제대로 입고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 폴린은 섹시하고 아름다웠으며 몇 번의 회전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녀가 연기 활동의 중심을 바꾸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폴린은 산부인과 질환을 진단받았고 결국 일을 중단하고 요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반년 후 병은 나았지만 그녀의 연애 활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출연할 작품도 없었고 광고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죠. 가끔 찾아오는 영화사들마저 여전히 성인 영화 제작사들이었습니다. 1993년 폴린은 홍콩 배우 막소총과 촬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소총은 유명한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폴린은 그의 배신을 당했고 공개적으로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한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별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대만 재벌 황런중이 폴린을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황런중은 국민당 원로 황샤오구의 유일한 아들이자 황대소야로 불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자를 극도로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4번을 결혼했고 주변에는 애인, 여자친구, 양딸, 제자들까지 합쳐 1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황의 집에 직접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황런중의 집에는 3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소파가 있는 거실이 있었고 외출할 때마다 그는 반드시 여러 명의 미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여자는 내 인생의 원동력이야. 여자가 없으면 나는 밥도 먹지 못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자를 따라다닐 때 황런중은 꽃과 선물뿐만 아니라 여성을 감동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폴린에게 성인영화 배우라는 꼬리표를 떼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사람을 대하는 법과 처세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그토록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폴린은 순식간에 감동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보다 33살이나 많은 황런중의 곁에 남아 그의 양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폴린은 황런중을 양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사적으로는 아빠 또는 소야라고 불렀습니다. 교제 초기에 황런중은 폴린을 매우 사랑했고 그녀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각종 명품 의류와 핸드백을 마음껏 사줬으며 폴린의 집에는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명품들이 산처럼 쌓였었습니다. 황런중은 폴린에게 10,000위안 상당의 목걸이도 선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런중의 한 친구는 한 번은 황런중이 폴린과 식사 약속을 했는데 폴린이 일 때문에 오랜 시간 늦었음에도 황런중이 그녀를 기다리며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是2个人在香港，然后约police吃饭嘛，那police很晚才到，police没有到，他就很开心的吃饭。 하지만 황른중 같은 사람에게 폴린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폴린은 그를 잃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했고 감정과 행동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황의 집안에서 술주정을 부렸고 황런중의 한계를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결국 황런중은 그녀에게 거액의 이별금을 주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폴린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 영국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그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 황런중에게 재결합을 요청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회에서는 폴린이 양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은폐를 차고 어린아이 영혼을 길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4월 폴린은 홍콩의 한 주간지와 인터뷰 중 갑자기 입고 있던 드레스를 내려 기자들이 사진을 찍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자신에게는 영원히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6월 폴린은 한 영화의 시사회에 참석해 인터뷰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해왔지만 저를 둘러싼 건 늘 부정적인 뉴스뿐이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압박을 견디기는 힘듭니다. 말을 마친 후 그녀는 많은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냈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1999년 3월, 폴리는 다시 황른중의 집 앞에 찾아가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황른중의 집 앞에서 옷을 벗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그녀를 구해냈지만 그 후로 폴리는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1999년 10월, 폴리는 타이베이에서 일본으로 비행기를 탔으나 수면제를 소지하고 있어 일본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타이베이 공항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타이베이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폴리는 공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说什么？你扶我！你扶我！我不愿意扶！ 한때 섹시스타였던 폴리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정신질환 환자로 변해갔습니다. 2001년 폴리는 임신을 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는 성이 투씨인 DJ라고 전해집니다. 이듬해 폴리는 아들을 낳았지만 아이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생을 포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폴리는 황른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황른중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저는 아빠를 정말 소중히 여겨요. I love you. 딸이 아빠 황른중에게 뽀뽀해요. 황른중은 폴린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고 이어 혼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추모식에서 기자가 황른중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린이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생기 넘쳤던 그 시절에 제가 그녀와 함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最漂亮的时候，最活泼、最可爱的那一段时光，正好我有机会跟她在一起，所以呢，我对她非常的怀念。 황른중은 또한 만약 폴린의 아이의 아버지가 그를 키우지 않으려 한다면 자신이 돈을 내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황른중은 탈세 사건에 휘말렸고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200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폴린의 아이는 후에 가수 왕페이의 매니저인 추리환이 입양하여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폴린이 나중에 미쳐버린 이유는 어린아이 영혼을 길렀다가 재앙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005년 폴린과 황른중의 총애를 다투었던 황른중의 양딸 중 한 명인 세첸호이는 매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폴린은 생전에 어디를 가든 작은 조각상을 가지고 다녔고 매일 그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소식은 폴린이 어린아이 영혼을 길렀다는 소문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언급할 만한 점은 폴린이 모셨던 영혼과 구먼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먼통은 비록 은폐이지만 제작할 때 법사들은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임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명상하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의 영혼에게 구먼통 조각상이 들어와 줄 것을 간청합니다. 만약 영혼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사들은 강제로 영혼을 붙잡지 않습니다. 또한 구만통을 모시는 사람들도 법과 불교 계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만통을 공양해야 합니다. 구만통은 자신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 사람을 돕고 선행을 쌓아 빠른 시일 내에 윤회하여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부처가 되는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폴린이 모셨던 영혼은 다릅니다. 은폐를 제작하는 법사들은 강제로 마법을 통해 어린아이의 영혼을 조각상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행위 때문에 이 영혼들은 강한 원한을 품고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태국 불패와 관련된 기이한 전설은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 홍콩 배우들의 영향으로 불패는 2013년 전후로 인기를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인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각종 초자연적인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조성하여 더 이상 불패를 모시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진짜 이유는 초자연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인들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데 있습니다. 앞서 태국 불패는 정패와 은패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지만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상업패입니다. 상업패는 상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불패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패는 일반적으로 정교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나은 상어패는 태국 사원으로 가져가 승려에게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어패는 생산된 직후 바로 시장에 내다 팔립니다. 이런 경우 상어패는 예술품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축복과 가피는 다른 개념입니다. 축복은 불패의 소유자와 불패에 대해 승려가 축복하는 의식으로 대개 몇 분이면 끝납니다. 반면 가피는 고승이 자신의 법력이나 신분, 경문, 법인의 힘을 빌려 어떤 물건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가피가 매우 체력과 법력을 소모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고승이 하루에 가피할 수 있는 불패의 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2013년 한 온라인 보도에서 중국의 불패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우며 진짜와 가짜 불패를 구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패 종류가 중국에서 유독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패 판매에 종사하는 장씨성을 가진 남성은 기자에게 태국에는 나비패나 거미패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매우 인기가 많고 가격도 비쌉니다. 이 모든 것은 상업패로 외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패는 공장에서 생산되며 가격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돈을 주고 효과 없는 상업패를 샀다면 그나마 덜한 일입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누가 만든지도 모를 은폐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내가 직접 태국 사원에 가서 불패를 받으면 그게 진짜 정패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 11월 한 태국 네티즌이 파타야 농켓야의 사원 앞에서 찍은 영상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네티즌은 사원에 들어가 참배하려 했으나 사원 관계자에 의해 입구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사원 측은 그에게 이곳은 중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วัดไทยนะคะแต่เข้าไม่ได้งงใจวัดไทยนะคะเข้าไม่ได้แต่คนไทยห้ามเข้าไปชมในวิหารนี้นะห้ามมานะคะทุกคน ได้เฉพาะคนจีนนะคะ 태국 사원에 태국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5년 치앙라이에 있는 한 사원은 중국 관광객들의 불문명한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잠시 중국 관광객들의 출입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4년 만에 중국 관광객의 지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타야 농켓야의 사원의 주지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지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이 합법적으로 사원을 임대했고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없을 때는 사원이 문을 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서 얻은 수입은 사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อาคารนั้นประมาณบ่าย3ถึงบ่าย4โมงเย็นถ้าทัวร์หมดเราก็จะปิดประมาณบ่าย3กว่าๆหรือถ้ามีทัวร์อยู่อีกก็จะปิดประมาณบ่าย4โมงส่วนทัวร์จีนที่เขามาเช่าสถานที่ของวัดนั้นก็ได้ทำ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มหาเถรสำนักพุทธชาติก็ถึง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ทางวัดเราก็มีการให้เราสถานที่ที่การเขตเสร็จแล้วก็จัดตั้งเป็นบริษัทแล้วก็มีการเสียภาษีรายได้ต่างๆหรือภาษีบำรุงท้องที่ต่างๆถูกต้องรายได้จากทัวร์จีนนั้นก็เราก็มาพัฒนาวัดปลูกสิ่งอาคารก่อสร้างถนนสร้างเมนสร้างอะไรต่างๆหมดไป 또한 중국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불패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조차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증서 한 장이나 고승과 찍은 사진만으로는 불패의 진정한 출처를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패를 판매하는 상인들 중 소비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불패의 진위를 감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 말하길 인간의 복과 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선행을 쌓고 복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홀린의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모시던 작은 영혼에게 복수를 당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폴린이 젊은 시절부터 가득했던 깊은 슬픔을 간과했습니다. 폴린의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명확해요. 다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가족의 사랑을 원했고 또 사랑을 원했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얻지 못했어요. 폴린의 한 친구에 따르면 폴린이 악령을 모셨다는 소문과 달리 사실은 태국의 한 고승이 준 작은 불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승은 불상을 소중히 여기기만 하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린은 이를 굳게 믿고 불상을 마치 아기처럼 대하며 가끔 불상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폴린은 친구에게 나는 관세음보살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두어 그들을 극락왕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승의 불상도 폴린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폴린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평생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관심이라도 받으면 두 배로 돌려주곤 했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할 때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폴린의 비극적인 운명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소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폴린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여러 차례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불안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생을 포기한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팬데믹은 인도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루 소득이 1달러 이하인 빈곤층이 현재 인도에는 7억 명에 이르며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인도인은 정말 가난하지만 동시에 정말 부유하기도 합니다. 인도 아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 인도의 금융 중심지와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는 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도 부자들이 재산을 낭비하는 주요 무대이자 인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아시아 최대의 빈민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바로 인도의 뭄바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저택이 바로 인도 뭄바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저택을 지은 사람은 인도 최고 부자이자 아시아 최고 부자인 무케시 암바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도의 최고 부자인 무케시 암바니가 얼마나 부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케시 암바니는 1957년에 태어났으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매우 열심히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12차례나 인도 최고 부자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된 주요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세운 사업 제국인 리 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덕분입니다. 리 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에너지, 통신,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도 최대의 민영기업이고 현재 무케시는 인도의 뭄바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뭄바이는 아라비아의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원래는 7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 그들은 인공기술을 통해 이 7개의 섬 사이에 있던 강을 메워 하나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7개의 섬은 서로 연결되어 현재의 뭄바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제발전은 도시에 수많은 일자리를 가져왔으며 인도 아대륙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기지인 발리우드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100만 명이 뭄바이에 거주하며 그들 중 일부는 고상한 일부터 더러운 일까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부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매우 사치스럽고 개인 저택과 고층 빌딩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만을 위한 전용 활동구역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계 최고의 저택인 안텔리아는 바로 이곳 뭄바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텔리아라는 이름은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에서 상상해낸 아름다운 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바로 무케시 암바니이죠. 이 저택에는 무케시 암바니 가족 6명을 위해 무려 6,000명의 하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택의 월 전기료만 해도 14만 달러,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죠. 하지만 22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을 들여 지은 이 세계 최고의 저택은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무케시 암바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0년 그는 후른 글로벌 리치리스트에서 10위를 차지했으며 당시 그의 재산은 670억 달러, 약 90조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신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무케시의 자산은 834억 달러, 약 113조 원으로 증가해 여전히 아시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는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무케시 암바니의 외동딸 이샤 암바니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아난드 피라말로
가정환경 또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피라말 그룹의 전무이사입니다. 암바니 가문과 피라말 가문은 40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은 두 가문의 발전을 위한 발판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라말 가문이 부유하긴 해도 무케시 암바니의 눈에는 그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보였을 뿐입니다. 인도 전통에 따르면 결혼 비용은 모두 신부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들은 신부가 충분한 지참금을 가져가야 결혼 후에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케시 암바니에게 이 정도 비용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식 결혼식 전에 무케시 암바니 가족은 손님들을 우다이 푸르로 초대해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무케시는 현지 최고의 호텔인 오베로이 우다이 빌라스까지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 호텔은 여러 차례 세계 최고의 호텔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일반 부자들도 하룻밤 숙박을 망설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케시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 호텔을 4일 동안 전부 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케시는 많은 수공예 장인들을 초청해 호텔에서 인도의 전통 수공예품을 선보이게 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서 온 유명 인사들에게 인도의 문화를 알리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으며 인도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이 수공예품들은 추가로 4일 동안 전시되었으며 무케시는 이 기간 동안 장인들과 손님들의 삼시세끼 식사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이 식사의 양은 무려 5,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저녁이 되자 무케시는 호텔의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광경은 매우 장관이었으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식 결혼식 며칠 동안 결혼식 장소는 무케시의 뭄바이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22억 달러를 들여 지었지만 무케시 본인이 풍수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세계 최고 저택 안틸리아입니다. 이 저택은 높이 173m에 2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약 37,000평방미터로 뭄바이에서 가장 호화로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케시가 이 저택을 건축한 이유는 그의 아내 니타가 나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저택을 짓기 위해 무케시는 2001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결국 7년이 걸려 완성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저택은 전 세계에 공개된 모든 저택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저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케시는 600명의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27층짜리 이 저택은 결코 모든 하객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케시는 1억 달러, 약 1357억 원을 들여 현지의 모든 5성급 호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하객들은 원하는 호텔에 자유롭게 머물 수 있었으며 무케시는 하객들을 위해 100여 대의 전세기와 1000대 이상의 고급 차량을 준비해 이동을 책임졌습니다. 무케시는 자신의 딸이 비욘세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1900만 달러, 즉 한화로 약 2580억 원을 들여 비욘세 팀을 초청하여 2시간 동안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비욘세 본인도 결혼식에서 가수로서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욘세 외에도 인도의 국민 배우 아미르 칸, 미국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인도의 주요 지도자들도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습니다. 신부 이샤 암바니가 그날 입은 사리는 마치 걸어다니는 다이아몬드 산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녀와 어머니 니타의 사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니타가 입고 있던 옷은 36년 전 그녀가 무케시와 결혼할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녀의 옷은 모두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무케시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는 지역 정부의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해 5일간 연속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결혼식의 총 비용은 1981년 영국의 찰스 왕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 비용과 거의 비슷했다고 하니 이 결혼식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사실 무케시의 쌍둥이 자녀는 모두 시험관 아기였습니다. 니타가 무케시와 결혼한 후 5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지만 무케시는 여전히 그녀를 매우 아껴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2019년 3월 9일 무케시의 아들 아카시 암바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인도 다이아몬드 부호 러셀 메타의 딸 슐로카 메타였습니다. 아카시와 슐로카는 학창시절에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무케시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 슐로카가 결혼하기 전에 무케시는 그녀에게 금으로 덮인 고급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서 무케시는 결혼식 전 연회를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기로 했고 현지의 최고급 호텔인
바드루츠 팰리스 호텔을 통째로 빌렸으며 호텔 옆에 놀이공원까지 함께 대관했습니다. 정식 결혼식 때는 분위기가 더욱 성대했습니다. 유엔 전 사무총장 반기문,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그리고 배우 아비쉑 바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처럼 초대된 게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초대하기 어려운 인물들이죠. 이 결혼식에 참석한 인원은 500명이 넘었으며 장면은 그야말로 웅장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뭄바이의 BKC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이 두 번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통해 무케시의 막강한 경제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케시가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은 바로 아내 니타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도 사실 무케시가 아내 니타의 한마디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저택을 통해 무케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아내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돈을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저택의 각 층은 사용된 자재와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 최첨단 보안, 오락 및 식사 공간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이 저택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이 대저택의 1층부터 6층까지는 모두 주차장으로 총 168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중 160대가 한정판 고급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케시가 아내 니타에게 선물한 차체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세계 한정판 슈퍼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케시 자신이 타는 차량은 약 99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최상급의 고급차도 무케시 가족에게는 마치 오토바이 같은 이동 수단에 불과한 셈입니다. 저택의 7층은 정비소, 8층은 연회장, 9층에서 10층은 공중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3층과 14층은 헬스클럽, 15층과 16층은 개인 병원입니다. 17층과 18층은 고급스럽게 꾸며진 5성급 객실로 이루어져 있고 19층에서 22층까지는 가족의 개인 주거 공간입니다. 23층부터 25층까지는 하인들의 숙소로 사용되며 26층과 27층은 오락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개인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 3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13층에는 특별한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인공눈을 만들어 눈 풍경을 연출하도록 사용됩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무케시는 이 집의 위치가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꼈고 그 후 가족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비교적 신빙성 있는 설명은 이 저택이 지어진 땅이 원래 한 고아원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를 둘러싼 소송은 2018년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니타의 생일에 무케시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는 두바이에서 맞춤 제작한 메르세데스 벤츠를 선물했는데 이 차량은 무려 30만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역시 아내 니타의 생일이었습니다. 무케시는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잡지에 실린 비행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6천만 달러, 즉 약 814억 원을 들여 맞춤 제작한 개인 비행기를 선물로 주문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내부는 매우 화려하게 꾸며졌으며 심지어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탁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니타의 패션 스타일은 그야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그녀가 등장할 때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착용하는 모든 액세서리가 너무나도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전부 명품 브랜드의 고급 맞춤형 제품들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나타의 신발 한 켤레당 가격이 최소 1만 달러에 이르며 신발에 장식된 진주조차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녀가 같은 신발을 2번 이상 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몸에 착용하는 보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그녀의 한정판 휴대전화 뒷면에 박혀있는 분홍 다이아몬드만 해도 4,600만 달러, 즉 약 62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도는 참으로 신비한 나라입니다. 3,000년의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공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케시 가문의 부유함은 대다수 사람들의 빈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밀란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마음 놓고 낭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저 언젠간 부자들이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뭄바이가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로 남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